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선박을 매입을 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로 선박을 운항을 해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외국 영사에게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신청을 해서 교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선박법 제9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선박을 취득한 자는 취득지에서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 국적 증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가선박 국적 증서가 발급이 되면 영사관에서 그러면 이제 이게 대한민국 선박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기를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박법 제10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선박은 선박 국적 증서 또는 임시 선박 국적 증서를 선박 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 국기를 개항하거나 항해할 수 없다. 예, 선박을 매입해서 국내에 가져오는 절차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선박을 사는 과정, 선박을 사는 과정을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운기업이 해운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가 가장 그 사장님들 또는 그 경영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선박의 매입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운회사의 핵심 자산은 선박이고, 그다음에 선박을 이용해서 그 회사가 수입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선박의 매입, 그러니까 매입이 선박이 매입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그런 선박을 매입하는 것이 그 회사의 그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존폐와 바로 이렇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이 선박을 매입하는 것을 가장 항상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박을 매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선박을 매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경쟁력 있는 선박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을 우선 좋은 선박을 값이 가장 저렴할 때 그때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박을 매입하는 그런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박을 또 좋은 선박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선박이 문제가 있는 선박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건 나중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지 뭐 수리비 또는 뭐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선박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선박을 매입했는데도 선박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극단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회사에 큰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선박을 매입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모든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이 선박을 매입하는데 매달려서 맡은 자기의 분야에서 업무를 아주 제대로 잘 해내야만 선박을 제대로 매입을 해서 등기와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그런 선박으로 이렇게 운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을 우선 매입을 하기 위해서 선박을 이제 물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선박이라는 것이 이제 선박을 매매하거나 또는 뭐 용선 또는 대선하는 그런 국제 시장이 있습니다. 이게 발틱 해운 거래소라고 있는데요. 이게 영국의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틱 해운 거래소라는 여기에서 선박을 매매를 하거나 또는 용선을 하거나 또는 빌려준다고 그러죠. 대선을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발틱 해운 거래소가 바로 그러한 것을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틱 해운 거래소를 통해서 선박을 매입하려는 선박을 물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예를 들면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선을 나는 사야 되겠다.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는 크기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는 내가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이니 가격도 어느 정도 되는 선박을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맞는 그런 이제 선박을 물색을 하게 되겠죠. 뭐 여객 사업을 하려고 하면 여객선을 이제 뭐 이렇게 물색을 해야 되겠고, 선박이 이제 적당한 선박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 선주, 매도하려는 선주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게 되겠죠. 이제 그 자기의 자기가 생각하던 살려는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조건이 맞고, 그다음에 뭐 가격도 적정하다. 그래가지고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선박을 사겠다는 그런 의향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MOA라고 하는데 Memorandum of Agreement. 그래서 선박 매매를 하기 위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서가 되겠죠. MOA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MOA가 체결되면 이제 선박을 사겠다는 그런 약속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선사는 이제 금융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선주와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금을 송금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이제 보통 그 성가의 10%를 상대방 그 매도하려는 선주에게 이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00억짜리 선박이라 하면 50억의 금액을 이제 송금을 하게 되겠죠. 그 이제 계약금이 송금이 되고 나면은 이걸 디파지라고 하는데요. 계약금이 송금이 되고 나면은 이 선박을 매입하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그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상대방 선주에게 우리 그 선박을 좀 보겠다 직접라고 하면 이제 그 상대방 팔려는 쪽 선주도 이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단을 꾸려서 그 선박에 이제 사람을 파견합니다. 가서 이제 선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그 시장에서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급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하고 상이한 점은 없는지 이 대표단이 선박에 승선해서 직접 모든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 선언을 수배를 이제 해서 선박의 인수 장소로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이제 돈을 다 주고 나면은 바로 즉시 선박을 인수해서 우리 선원이 자기 선원을 태워서 국내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원을 수배를 해서 선박을 인수할 장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싱가포르에서 선박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합의가 되면은 선원을 싱가포르로 파견을 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선원이 이제 그쪽으로 파견되고, 그다음에 선박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그 선박의 밑에 바닥까지 이렇게 보면서 선박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연료 탱크에 있는 그 연료유 잔유량을 파악을 해서 성가를 잔금을 송금할 때 이 연료 가격 잔금을 같이 잔금하고 같이 이제 보내야 됩니다. 선박에 그 거대한 선박에 연료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선주가 그냥 주지 않겠죠. 그 굉장히 큰 많은 그런 연료가 실려 있을 거고 그 금액으로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선주는 그것을 그냥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잔류량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기름값을 나머지 90%의 성가와 같이 합산해서 상대방 선주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잔유대와 그다음에 선박 잔금, 나머지 잔금을 송금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 선박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매입한 그런 한국 선박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선박을 한국 선주가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국내로 가져와서 등기를 하고 등록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인수를 아까 선원이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랬죠. 선주는 이쪽에서 이제 돈을 다 송금했다고 저쪽 그 상대방 선주에게 통보를 하면은 그 선주가 자기의 그 은행에 연락을 해봅니다. 그래서 돈이 다 이상 없이 들어왔는가. 그래서 확인이 되면 돈이 이상 없이 들어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자기의 그 선장에게 선주가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이 선박은 팔렸으니까
지금 전부 다 선원들은 하선하고 선박을 쪽 그 선원들에게 넘겨주시오라고 하면 이제 선원들이 그쪽 선주의 선원들은 다 하선을 하고 이쪽에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던 선원들이 선박을 인수를 해서 국내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수한 즉시 본부, 본사, 국내에서 보험 파트에서는 이 선박에 항해를 하려면은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P&I 보험, 선체보험 두 가지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영사관에 가서 임시국적 신고를 하고 임시국적 정서를 발급받고 태극기를 개양해야 됩니다. 태극기를 개양하고 국내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표를 요약해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 내용을 지금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MOA를 이제 체결을 한다고 그랬죠. MOA를 체결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송금 채널을 확인을 합니다. 그 상대방이 양쪽 다 지정한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계약금도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금이 송금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선박을 인계 인수하는 날짜를 확정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박이 뭐 몇 월 며칠 뭐 어느 항만에 들어온다.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상해 또는 뭐 부산에 들어오면 부산에서도 뭐 인수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들어오는 날짜에 맞추어서 선박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날 선박을 서로 인계하고 인수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인수일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선박 인수단 파견을 한다고 그랬죠. 인수단 뭐 이제 선원과 그다음에 그 뭐 변호사 이렇게 뭐 그 실질적으로 그 선박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대표단을 꾸려서 선박 인수단을 파견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을 송금하게 되는데 본선 접수 후에는 잔유량을 체크를 하고 기름 남아있는 연료입니다.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선박 대금 아까 10% 계약금을 보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90%죠. 90%와 그다음에 기름값 기름값을 합쳐서 송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선박을 인계 인수하게 되면은 저 먼저 번 선주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그 정서를 말소를 해버립니다. 선박 국적도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게 선박은 무국적 상태가 됩니다. 당연히 보험도 말소를 하게 되겠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 정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안전 정서, 뭐 성급 정서 여러 가지 선박에 많은 정서가 있는데 모든 것을 해제를 합니다. 만약에 그 선주가 자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그 정서 같은 것을 말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혹시 이 선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선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선박을 팔고 잔금을 받았으면 그 순간부터 이 책임 문제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즉시로 말소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박은 실제로 그 임시국적 등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선박이 아니라 사실상 쇠덩이입니다. 쇠덩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선박이라는 그런 상태로 만드는 그런 절차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운항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영사관에 가서 임시 국적 정서를 발급받고 그다음에 국내로 이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임시 국적 정서라고 했는데 외국 영사관에서 발급받는 것을 임시 국적 정서라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걸 가선박 국적 정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가선박 국적 정서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임시 선박 국적 정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지금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못했네요. 예, 임시 국적 정서를 발급받고 우리 한국 선주가 보낸 선원들이 그 선박을 이제 가지고 항해를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해 관세 라인을 이 선박이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 이 선박은 다시 선박이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다시 쇳덩이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선박이 이제 국내로 가져와서 등기를 하고 등록을 하고 진짜 선박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국내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영사관이 이제 영사관에서 임시 항해를 위한 그런 임시 국적 정서를 발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시 국적 정서는 국내에 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선박은 그때부터는 다시 등기를 하고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진짜 취득할 때까지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입항했을 때 이 선박의 지위는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한 외국 물품이 됩니다. 외국 물품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따라서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 관세법에 따라서 여러분 수입 통관 신고를 하게 되겠죠. 관세법에 따라서 모든 그 외국 물품이 국내에 들어오면은 수입 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박도 마찬가지로 수입 통관을 해야 됩니다. 하는 절차를 이제 거치게 되겠습니다. 수입 통관을 하고 나면은 관세청에서 수입 신고 필증을 이렇게 발급을 합니다. 이것이 그 수입 신고 필증 제가 실제 우리 선사한테서 구한 실제 실물입니다. 실물인데 내용이 이제 다 여기 보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죠, 내용이. 내용이 지어져 있는 이유는 이 수입 신고 필증에는 이 선박의 그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선박의 가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막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사가 이것을 노출시키기가 좀 이제 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하나 실물을 우리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하니까 좀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내용을 다 지우고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어쨌든 수입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입 신고 필증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수입 신고 필증은 그 수입 통관 정서라고도 하는데 이 법원에 등기를 하러 가면은 바로 이 수입 신고 필증 이거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선박이 이제 등기를 하러 오면은 아까 제가 그 등기부등본도 아까 이렇게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선박의 소유자, 그 다음에 선박의 그 총 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돼 있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그 선박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또 누구 선박인지 뭐 톤수가 몇 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부에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 선박의 가격에 영향을 직접 미치고 또 소유자가 누구인지 매매할 때 서로 확인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아무런 뭐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신고자가 서류 제출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서류들이 몇 가지인데 그 중에 이게 바로 수입신고 필증입니다. 수입신고 필증 이제 관세청이 발급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관세청이 선박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청은 직접 가서 그 선박을 확인을 합니다. 국내에 와 있기 때문에 항만에. 세관이 다 있죠. 그가 항만에. 세관이 가서 선박을 수입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선박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박의 거래 매매 계약서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에서 송금한 그런 송금 확인 정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짜 선박이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소유자가 우리나라 그 사람 누구인지 실제 누구인지 그런 게 다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수입 신고 필증에 그 소유자의 이름, 선박의 가격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또 하나가 총 톤수를 아까 그 등기부에다가 이제 기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총 톤수도
선박의 매매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매매 가격에.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아무렇게나 수입한 그 선주, 소유자가 이거 몇 톤이다라고 해서 그 약간 법원에서 그렇게 그걸 기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양수산부가 발급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선박 총톤수 증명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나라 정부가 발급한 증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물론 그 선박을 직접 방문해서 측정을 해서 그 톤수를 이제 그렇게 발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것을 보고서 그 총톤수를 등기부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우리 선박이 그 유엔 해양법에서 각국의 국민들이 선박의 주인이 소속한 그 국가에 등록을 하고 그 나라의 국기를 달아야 한다라고 유엔 해양법 9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를 한 선박은 모두 다 한국에 등록을 하고 등기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국기를 달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선박임에도 우리나라에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에 등록을 해놓고 외국 국기를 달고 다니는 선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또는 BBCHP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런 선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국으로 항해하는 우리 화물선, 외항 화물선 중에 약 지금 한 1,050척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가. 근데 그 선박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이상, 한 500척 이상이 이런 그 BBCHP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으로서 우리나라 선사가 소유한 선박임에도 외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 한 500 몇십 척 되는 선박 중에서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는 국가가 파나마라는 나라입니다. 파나마. 근데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마샬이라는 나라입니다. 마샬 아일랜드라고도 하죠. 저기 뭐 미국 근처에 아마 그 어디 그 조그만 섬나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가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나라에 우리나라 선주들이 소유한 선박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박들을 BBCHP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외국에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선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우리나라 선박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다니는 우리나라 선박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또 우리나라 태극기를 달고 다니지 않고 우리나라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박에게 부여되는 각종 그 혜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이 선박이 똑같이 부여가 됩니다. 이것을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라고 하는데요.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겨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을 도입을 할 때, 선사가 선박을 도입할 때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 다 선박을 현금을 주고 자기 돈을 주고 직접 현금을 주고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낙 선박이 고가이기 때문에 돈을 금융권, 은행 등등으로부터 또는 투자자로부터 금융을 지원받아서 차입을 해서 선박을 사게 되겠죠. 그 이제 선박을 그렇게 금융을 돈을 빌리면은 그 빌려준 그런 금융기관에서는 이 선박이 자기가 이제 그 빌려준 돈을 다 받을 때까지 기간이 이제 뭐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정해지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간이 뭐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많은
그런 케이스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금융이 전부 다 회수가 될 때까지는 그 금융권에서는 그 선박을 자기의 그 영향력 하에서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선박의 장부 등록부에다가 이제 그 저당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게 이제 내가 빌려준 돈만큼 이거는 말하자면 채권 확보를 하는 것이죠. 금융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박 등록을 이제 선주에게 이제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다가 우리가 등기를 하려고 하면은 그 금융권에서 그거를 좀 못하게 합니다. 꺼려 하죠. 왜냐하면 선박이 만약에 자금 상환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라 법원에다가 선박의 압류 신청을 해서 법원이 압류 허가를 내주어야만 이 선박이 압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 선박을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 한국 선주가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등기하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하자고 하면은 특히 외국 금융선 같은 경우 그것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법원이 자기들이 이제 저당권을 행사하려고 법원에다가 압류 신청을 했을 때 원하는 시간에 빠르게 그 압류 허가를 내줄지 그런 것이 자기들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런 것을 원활하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선정을 해서 우리 한국 선주에게 그쪽에다가 등록을 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한 수입한, 매입한, 도입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다가 선박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제 그렇게 선박을 등록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습니다.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나라들이 이제 파나마, 마샬, 라이베리아, 기타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데다가 이제 금융을 제공한 금융선이 등록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적 정서를 가지고 그 나라의 국기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선박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라고 하고 그 영어로는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r라고 해서 BBCHP라고 합니다. 이 BBCHP는 외국 선박, 외국 국적을 달고 다니고 외국 국기를 달고 다니고 외국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첫 번째 입항을 하면은 아까 태극기를 단 선박하고 똑같이 관세청에 수입 신고를 하고 수입 통관을 해야 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BBCHP는 국내항에 입항하면 첫 번째 입항할 때 반드시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청에 취득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설명드린 BBCHP 국적 취득부 조건부 나용선 이것은 나중에 빌린 금융을 상환을 완료하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나라로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 법원에 가서 한국 선박으로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에 다시 등록을 해서 태극기를 달고 운항을 해야 합니다. 국내로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 나용선이라는 것은 이제 빌렸다는 의미죠. 빌린 배라는 뜻이죠. 그런데 빌린 배이기는 빌린 배이지만은 국적 취득 조건부라는 이름이 앞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금융을 지금 상환해가면서 취득하고 있는 선박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상환이 완료되면은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라고 해서 국적 취득 조건부 나용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BBC HP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서는 금융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금융이 상환 중일 때에는 외국적 선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등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야.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외국에 아직까지 국적을 등록을 하고 외국 선박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박으로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외환당국,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되겠죠. 한국 외환당국에도 선박을 취득하였다는 그런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서는 취득을 한 그 시점, 최초 계약을 하고 최초 자금 계약금이 지불된 그 시점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수입한 선박인데 수입한 외국 선박입니다. 외국 선박. 외국에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이 수입한 선박. 그래서 한국 선박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국기는 외국 국기를 달고 있지만 한국 선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BBHP는 취득 시점부터 관세법에 의한 통관의 의무가 발생하고, 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내항에 첫 번째 입항 시 반드시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청에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 BBHP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